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도 심심한 밤 10시, 네, 10시가 됐기 때문에 혼자 또 놀 시간이 됐습니다. 좀 놀다가 오긴 했어요. 놀다가 오긴 했지만 네, 그래도 노는 것 중에는 네, 철학 얘기하는 게 가장 재밌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 또 방송을 켰고요. 잠깐만요. 제가 세팅을 조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잠깐만 조정을 해볼게요. 조정을 잠깐 해보고 됐다. 아, 예. 조정은 다 됐네요. 오늘 해보고 싶은 거는 우상의 황혼. 네, 니체 있죠. 니체의 우상의 황혼인데 이제 제목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문제라는 장이에요. 네, 소크라테스의 문제라는 장인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이 책은 좀 읽기 좋으려면 비극의 탄생을 읽고 와야 좀 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사전 지식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채로 하는 게 좋은데 또 비극의 탄생을 읽으려면 어느 정도 또 플라톤을 읽어두는 편이 낫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의미를 좀 파악하는데 쉽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긴 해요. 네. 아무튼 그렇고 내용을 보면서 잡담을 또 할 거예요. 좀 짧게 하고 싶기도 한데 길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용 자체에 대한 건데 저도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 삼아 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검은색 글씨는 원래 책의 내용이고 빨간색이 제가 각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어느 시대에서든 현자들은 삶에 대한 삶에 대해 삶에 대해로 해야 되는데 삶에 대한 삶은이라고 했네요. 네, 삶에 대해 별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자들은 이제 삶에 대해 별 가치가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생각을 해볼 거는 그 그리스 철학자 뭐 소크라테스가 여기 언급이 되죠. 소크라테스가 언급이 되긴 하는데 그 삶에 대한 가치가 없다라기보다는 그 제 느낌상으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글씨 크기를 좀 작게 해서 해볼게요. 네. 뭐 몸보다는 정신이 우선이다. 예, 이런 식으로 뭐 몸보다는 영혼이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좀 전개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게 몸은 뭐 탐구를 어렵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네,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인간의 육신을 벗어났을 때 뭔가 육체를 벗어났을 때 이제 그때 뭐 좀 더 자유롭고 탐구도 잘하고 뭐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좀 꼬아서 본다면 제가 봤을 때 꼬아서 본다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삶은 별 가치가 없다. 몸이나 신체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게 좋다. 예, 육체를 벗어나는 게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꼬아본다면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삶이 가치가 없다는 얘기 자체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 소크라테스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쪽 보면은 뭐 어디였더라? 어, 여기네요. 예. 여기 이제 36 이제 각조가 달려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파이돈에 대한 내용인데 파이돈에서도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았어요. 파이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인간은 자살하면 안 된다. 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자살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음, 파이돈에서 파이돈에서 인간은 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자살해선 안 된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신이 부여한 만큼 열심히 살아라. 예,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열심히 살아라라는 내용 자체는 니체 얘기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뭔가 좀 약간 이 내용 자체가 니체가 좀 잘 이해하고 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지 않나. 예. 현자들이 삶에 대해 똑같은 판단 내렸다. 뭐 에피쿠스 학파라든가 뭐 이성을 중시했던 데가 어디였죠? 스토아 학파. 뭐 이쪽이 다 삶에 대한 가치를 좀 높게 치진 않았지만 죽어야 된다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삶을 버려야 한다든가 이런 건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은 별 가치가 없다고 과연 했나? 옛날 현자들이 했나 했을 때 보면은 그러진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니체가 조금 약간 자기 멋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네. 어느 시대에서든 현자들은 삶에 대해 똑같은 판단 내렸다. 그렇죠. 네. 뭐 육체에 대한 거, 몸에 대한 거, 감각에 대한 거를 정신적인 것보다 낮게 취급을 했으니까 네, 그렇게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얘기는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가치가 없다라고 한 적은 없다. 이거고요. 그 다음을 볼게요. 네. 그다음에 어디서든 현자 사람들은 현자의 입에서 같은 소리를 듣는다 이거죠.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든 사람들은 그들의 입에서 똑같은 소리를 듣는다. 무슨 소리냐 했을 때 이제 회의적이고 우울하고 삶에 지쳐버린 그 다음에 삶에 대해 저항하는 목소리를 듣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약간 염세적인 네, 염세적인 목소리를 듣게 된다. 14였나요? 네, 14로. 염세적인 목소리를 듣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오, 갑자기 예, 화면이 이동을 해버렸네요. 색깔이 이거였구나. 네, 염세적인 목소리를 듣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의 오독에서부터 시작되는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니체가 고대 철학을 그렇게 좀 잘 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에 대한 저항이 가득한 소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책이 잠깐만요 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파이돈에서 정말 소크라테스가 삶에 대한 저항을 하는 뭐 포기를 하는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나라고 해서 봤었는데 그런 내용은 없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내용이 과연 누구를 놓고서 최고의 현자라는 게 누굴 놓고서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과연 이 목소리는 어떤 현자가 낸 목소리인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이제 염세적 관점을 좀 가진 사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대 철학자 중에 염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만한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소크라테스 놓고 보면 소크라테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파이돈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뭐 철학자라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철학자들은 죽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안 했단 말이죠. 삶이 좀 뭐 지쳤다 이런 얘기도 안 했고 삶을 그대로 좀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얘기를 지금 따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이거죠. 이 니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라고 해서 봤을 때 보면 현자들은 삶이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 했을 때 회의적이고 우울하고 삶에 지쳐버린 염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얘기들을 하더라. 현자들은 그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이게 이제 중심 이 부분에서 가장 주요하게 하고 싶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자들은 염세적인 얘기를 하더라.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볼게요. 소크라테스마저 죽으면서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 삶은 오랫동안 병든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면서 말을 했대요. 그리고 나는 구원자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비쳤다. 라고 하면서 36번 각주가 달려있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조차도 삶의 넌더리를 내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각주가 잠깐만요. 책을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 각주가 이제 말하는 파이돈의 페이지가 어디냐면은 그 파이돈의 118A 부분인데 이게 끄트머리예요.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본 번역본의 문제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보게 되면은 그 크리톤한테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지고 있다. 부디 갚아주게라고 말하는 부분에 이것은 오랫동안 병들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은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 말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에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한참 봤거든요. 과연 이 말이 파이돈의 다른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지금 내가 못 찾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천천히 이제 삶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죽음에 대해 말하는 부분,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영혼이라는 게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파이돈에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관해서 이제 제가 혹시라도 내가 모르고 있나 정리를 했는데 정리한 거에 빠뜨렸나 싶어서 책을 다시 좀 초반에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 자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게 과연 니체가 이 말을 왜 이렇게 했을까? 니체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뭘까? 오랫동안 병들어 있었다 삶이란 거. 근데 이게 없다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봐야 될지는 뭐 니체 전공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 수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파이돈에서 118A 부분에서는 적어도 안 보이더라 이거예요. 네,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일단 파이돈에서 118A 부분은 적어도 안 보였어요. 이 부분은 안 보였어요. 그리고 구원자라는 이 표현, 이 표현도 없어요.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지고 있네만 있지 이 구원자란 표현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라도 더 얘기를 해본다면 구원자라는 표현은 안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과연 정말 내가 헬라어를 몰라서 지금 이 문제에 쌓이고 있는지 어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니체가 여기에 이제 파이돈 118A라고 한 부분에도 없고 이 부분은 없더라. 그래서 이거를 진짜 인정을 하고 봐야 될지 어째야 될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는 그 약간 오독을 한 것 같아요. 오독을 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말하고 싶으니까 갖다 끼워 넣거나 그래서 대충 이런 의미겠지 라고 했거나 아니면 제가 못 찾았거나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아무튼 니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본다면 삶이란 거는 오랫동안 병든 것이다. 정신이 좀 자유롭고 정신적인 게 해방이 돼야 되는데 삶에 묶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병들었다. 소크라테스마저도 그걸 인정했다. 그러니까 삶이란 거는 넌더리 낼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 소크라테스도 삶이 넌더리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 흐름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흘러가니까 지금 이제 뭐 염세주의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가는데 이 염세주의를 또 깔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서 약간 책을 건성으로 보거나 좀 대략적으로만 보게 된다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전개가 되는 건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이후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염세주의적 입장을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염세주의적 입장, 현자들의 염세주의적 입장을 확인을 시켜주는 부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다음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이 밑에까지네요. 여기 보니까 가볍게 읽어보면 이런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냐 했을 때 이전에 사람들은 염세주의자들의 입장을 말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염세주의자들의 입장을 얘네들도 말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염세적인 말에는 옳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자들이 동의한다는 것 자체가 옳음을 증명한다. 나도 이런 염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전의 현자들의 얘기를 보니까 현자들도 염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네. 나랑 똑같은 입장이었네. 그 현자들이 내 입장에 동의하네, 염세주의에 동의하네 하니까 올바르네 라는 입장으로 이제 나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염세주의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오래됐고, 그 다음에 현자들도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렇게 딱 짚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좀 갈려요. 이제 여기서부터 내용이 갈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현자들도 염세주의 얘기했고,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봤을 때 현자들도 했고 나도 염세주의를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염세주의는 올바른 거네. 이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입장이 갈립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말할까? 우리도 그래도 되냐? 오늘날 우리도 삶에 부정적이어도 되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이제 빨간 글부터 볼까요?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뭔가 병들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염세주의적 입장은 삶이 넌덜이 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회의적이고 우울하고 이런 걸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는 뭔가 병들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존재들 자체가 뭔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한 우울한 얘기를 하고, 삶이라는 게 염세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러고 있다, 쇠락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쇠락해 있다, 쇠락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쇠락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당대 그런 현자들을 이제 이들을 먼저 가까이 살펴봐야 한다 이거예요. 이런 말에는 무언가 병들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는 뭔가 병들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당대의 그런 최고 현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보려고 해야 되니까 가까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현자들이 가까이서 살펴봐야 된다,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이제 그 현자들에 대한 상태를 가늠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현자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현자들이 어떤 상태였을까 보게 되는데, 뭐 이거는 그냥 제가 대충 해석을 한 건데요. 이 현자들은 병들었을 거다,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병들어 있을 거다, 이렇게 대충 제가 본 거고, 뒤처진 자들이다, 왜곡된 생각을 가진 자들 아니었을까, 그리고 힘없이 흔들거리는 자들 아니었을까 했는데, 저는 그냥 공허한 자라고 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병들거나 왜곡되거나 공허하거나, 데카당이라는 게 쇠락한다는 거, 기운다는 거니까 쇠락해 있는 자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현자라는 존재들이 쇠락한 자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문장, 이게 이제 가장 문학적이면서 좀 약간 해석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약간 관심을 가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얘기를 많이 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현자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가, 이건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제가 얘기한 대로만 본다면은 당대 그런 현자들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뒤처져 있고 힘없이 흔들거리는 자들, 데카당이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니체가 바라보고 있는 현자에 대한 느낌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니체는 현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자들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은, 이 현자들이 있음으로 해서 뭐가 생기냐면 이론이 생겨요. 이론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의무, 그 다음에 검열하거나 이런 뭐 기준이 생겨요. 기준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제 후대의 이제 학자들이나 이 현자들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현자의 이론이나 현자가 말하는 의무나 현자의 검열하는 방법이나 현자의 기준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지키고 따라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 놓이냐면은 교조주의라고 하죠. 예, 교조주의에 이제 놓이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면은 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나 내가 생각하는 뭐 이론, 뭐 내가 생각하는 의무가 있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랑 그 다음에 현자가 말한 거랑 충돌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교조주의자들은 내가 생각한 걸 버려요. 내가 생각한 걸 버리고 그 다음에 나보다 똑똑한 현자가 얘기한 걸 따르는 게 맞다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교조주의로 나아간다는 거는 니체의 입장에서는 나를 잃어버린다, 예, 이런 입장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현자들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 나를 잃어버리는 문제로 빠져들더라.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이 내용, 이런 해석을, 이런 입장을 니체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지금 여기서 제시할 수 없으니까 거의 저만의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니체는 이제 현자들로 인해서 대중들이나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니체는 이성주의도 비판을 하고 몇 가지를 또 비판을 하는데, 저도 니체를 본 지가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정확하게는 다 말은 못 하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현자들을 니체는 좋게 보질 않습니다. 그 앞서 있던 존재들, 앞서 있던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철학자들을,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에 질서가 생겼고 우리 사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제한들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용이 있다고 짜라투스트라에서 그러잖아요. 그런 용을 만든 자들이 현자들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용과 싸우려면 우리가 사자가 돼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용을 만든 게 현자들이거나 아니면 뭐 사회 지도자들이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데카당스, 네, 데카당이라고 하는 이유, 쇠락해 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유랑 이제 뒤에 가면은 또 쇠락하는 것의 징후다, 그리스와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봐볼까요? 생각의 징후로서가 소크라테스랑 플라톤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있네요. 예,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쇠락의 징후로, 그리고 그리스를 와해시키는 도구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예, 뭔 말하는지 까먹었어요. 아무튼 그렇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현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뭔가 해석을 기회가 된다면 또 보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 다음 볼게요. 이제 마지막 문장. 지혜란 옅게 풍기는 썩은 고기 냄새에 기뻐하는 까마귀처럼 지상에 나타났던 것은 아닐까. 이제 앞선 내용, 현자들에 대한 비판 내용과 더불어서 지혜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다시금 해보는데요. 이 문장이 좀 약간 이상할 수 있으니까 저는 잘라서 이렇게 했어요. 지혜는 까마귀처럼 지상에 나타났다. 이제 썩은 냄새에 기뻐서 나타났다는 건데, 이 썩은 냄새가 과연 뭐냐라고 이제 또 가야 되잖아요. 썩은 냄새. 근데 여기서 썩은 냄새로 이제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병든 자들이거든요. 병들어 있다. 예, 이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병들어 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든 자들의 냄새에 기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병든 자가 뭐냐 했을 때 이거죠.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병든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염세주의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염세주의에 물든 자들, 이것이 이제 이것들에 의해 기뻐하는 까마귀처럼 지상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상할 수 있을까요? 지혜는 염세주의자들이 있는 것이 기뻐서,
염세주의에 물든 자들이 있는 게 기뻐서 이제 그 썩은 고기 냄새 좋아하는 까마귀처럼 지상에 나타났다. 네, 염세주의자들이 있으니까 나타났다. 그 자기 먹이가 많으니까 나타났다. 이런 의미로 가는 건데 말로 하려니까 조금 애매하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제 해석에서 포인트가 되는 거는 왜 지혜가 염세주의자들을 먹이로써 보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지혜라는 게 좋은 건데 왜 갑자기 여기서 염세주의자들이 이제 염세주의자를 먹이로 본다? 이렇게 봐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놓이는데 지혜라는 건 이제 그 니체가 생각했을 때 지혜 추구나 이런 거는 이성주의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이성주의에서 올바른 인식이나 올바른 이해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은 지혜에 이른다 그래요. 네, 지혜에 이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혜에 이르기 때문에 지혜라는 거는 이 이성주의의 노력의 결과물인 거예요. 네, 결과물입니다. 근데 이 이성주의라는 게 어떤 의미로서 이제 작용을 하냐 했을 때 보면은 이성주의는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교조주의를 형성하죠. 이성주의는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교조주의를 만든다. 왜냐면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말한 게 맞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는 이걸 따라야 돼 라고 하다 보니까 교조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이성적으로 보면 이게 맞기에 너희는 이거를 따라라. 이렇게 가니까 이제 교조주의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쌓이면 이제 지혜라고 불리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지혜를 이제 후대의 학자들은 따라서 지켜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따라 지켜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지혜가 나타남으로써 염세주의자들이 계속 생겨요. 염세주의자들이라든가 교조주의자들. 근데 여기는 조금 제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교조주의자들이 계속 생기고 그러면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계속 생기고 그러면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이죠. 사실 말하면 자신의 기준을 잃어버린 자들이 계속 생기고 그러면 자신의 기준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제 앞서 말한 지혜, 이성주의의 결과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기 기준이 없어지니까 나보다 현명한 사람들이 만든 기준을 따르게 되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기준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나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나란 지혜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즉, 이 사람들은 지혜, 현자의 지혜를 찾을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지혜라는 거는 계속해서 자기의 추종자들을 빨아들인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지혜는 계속해서 이제 뭐 새를 부풀릴 수도 있고 뭐 자꾸 뭔가 필요한 자기를 추종할 수 있는 동력들을 계속해서 섭취하는 것 같이 비유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이성주의의 결과물인 지혜는 결과적으로 염세주의자들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근데 이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면서 이제 제가 다시 생각이 난 건데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다 끝났는데 여기 보면은 썩은 고기 냄새가 염세주의라고 했잖아요. 염세주의자. 염세주의자인데 왜 염세주의자들이 지혜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냐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염세주의자들은 왜 지혜에 의존하나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질문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그 삶이라는 게 염세주의라는 걸 보게 되면은, 다시 보게 되면 이제 회의적이고 우울하고, 잠깐만요, 회의적이고 우울하고 삶에 지쳐버리게 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놓이냐면, 어떻게 사는 게 과연 잘 사는 것일까, 이런 문제에 놓이게 됩니다. 염세주의자들은, 아, 세상이 좀 무의미하다, 세상이라는 게 공허하다, 내가 이걸 왜 사냐, 이런 식으로 입장을, 세상에 대한 비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삶이 주어졌으니까 자살은 못하겠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문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자들의 지혜에 의존하는 거예요. 아, 현자들이 이 삶은 어떤 거라고 했으니까 난 그거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어, 나는 이거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어,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예, 현자들의 지혜에 의존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지혜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나보다 똑똑했던 사람의 기준을 따라가는 상황이 생긴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현자들의 지혜는 계속해서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니까 계속 떠받들여지고 계속 어떤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듯이, 시대가 지나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거죠, 지혜라는 게. 그래서 현자들의 지혜가 어느 정도 교조화되면 이 지혜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이제 이 현자들의 지혜를 생명체로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먹이처럼 내가 계속 살아갈 수 있게 살아간다는 건 영향을 미친다는 거니까, 나란 이 현자들의 지혜가 영향을 계속 미치려면 이 염세적인 사람들, 그리고 약간 의지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한테 꾸준히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교조주의는 어떤 특징을 보이더라? 내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현자의 기준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내 기준을 버리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러면은 자신을 잃은 상태, 이런 약간 부정적인 상태에 놓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이 부정적인 상태에 놓인 사람들, 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으로서는 좀 약간 인간적이지 못한 상태잖아요. 정상이지 못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썩어 있다, 병들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래서 지금 지혜란 옅게 풍기는 고기 냄새, 염세주의자의 냄새에 기뻐하는 까마귀처럼 먹을 걸 만난 까마귀처럼 지상에 나타났다. 염세주의자들이 있으니까, 오, 여기가 내가 털을 잡을 곳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나타났다, 이런 얘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맥락이 없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얘기를 하다 보면 맥락이 없어서, 혼자 말 열심히 하고도 이게 과연 말을 잘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시금 또 들어보면 이제 또 내용이 나오긴 하거든요. 이제 그래도 괜찮게 했구나, 들을만 했구나, 이런 게 나오는데,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좀 길게 하긴 했네요. 말 혼자 하긴 했는데 30분 동안 얘기를 하긴 했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고,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글을 보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